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시하는 가운데 다우지수가 상승 마감한 반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하락하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글로벌 공급망이 예상보다 더 취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사회 안전망에 예산안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곧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900대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월마트가 미국 매장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지난 8월 16일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비록 하락하기는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요. 3주 연속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특히나 인텔과 스냅이 부진한 실적을 공개한 이후에 타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떤 이슈들 짚어볼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먼저 강수민 캐스터의 글로벌 마감 시황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기술 기업들의 실적 우려와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발언 속에 미국 3대 지수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21% 상승하며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는 0.71% 상승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던 S&P 500 지수는 기술주 약세 등으로 0.11% 하락했고 주간 기준으로는 1.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술 기업의 실적과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발언을 주시했습니다. 인텔과 스냅 두 회사 모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스닥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이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을 제외하고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상장 기업 중 84%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또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 이베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금요일장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공급망 차질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내년 중반에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4개 섹터를 제외한 7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1% 넘게 오르며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에너지주와 필수 소비재, 부동산주도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커뮤니케이션주가 2% 넘게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이미 소비재와 기술주, 자재주도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냅입니다. 실적 발표에서 스냅은 매출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애플의 사생활 보호 규정 변화로 스냅이 광고 수익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히자 주가가 26% 넘게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광고 정책으로 광고 파트너가 캠페인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졌다고 스냅은 주장했습니다.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스냅 소식에 금요일장 페이스북은 5% 넘게, 트위터는 4.8% 떨어졌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페이스북이, 수요일에는 알파벳과 트위터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텔입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으로 PC 출하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며 이런 상황이 2023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장 11% 넘게 떨어지면서 다우지수 편입 종목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910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시가총액도 8,8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개 IB들이 모두 투자 의견을 상향했고 그중 4곳에서는 목표가를 1,000달러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요일장 테슬라는 2% 가까이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이치방크가 모더나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목표가는 225달러로 전일 마감가보다 34% 낮은 수준입니다. 해당 소식에 모더나는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JP모건이 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38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화상을 통한 협업에 더 익숙해지면서 팬데믹 이후에도 줌의 성장이 재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요일장 줌 비디오는 1%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실적을 발표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여행과 엔터테인먼트에서의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금요일장 5% 넘게 상승하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체 소셜미디어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셜미디어와 합병이 예정된 스펙인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일 400% 오른 데 이어 금요일장에서도 100% 넘게 폭등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9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간 상승 기준으로 이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에너지 공급 부족 속에서 겨울철을 앞두고 원유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간 원유 재고가 월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원유 채굴 장비 수도 줄어들면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WTI 가격은 1.5% 오른 83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1% 오른 8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 가격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채 수익률이 반락한 것도 금 가격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금 가격은 0.8% 오른 1,79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난주 뉴욕 증시 주간 기준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줬을지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기업들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또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홍성진 캐스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 입장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소식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부담이 당분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의 대기업들이 자사의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을 만회하기 위함으로 내년까지 제품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면서 2008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또 이는 8월에 발표된 수치인 5.3%보다도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확률이 높아졌다면서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기업들이 당분간 제품들의 가격을 올릴 것이란 보도가 나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P&G, 네슬레, 버라이즌 같은 기업들이 최근 자사의 공급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P&G는 귀저귀 제품에 대한 3차 인상 계획을 발표했고 네슬레 역시 고급 커피에 대한 가격을 연말까지 계속 인상할 예정이라고 전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대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지출력을
증거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가계저축이 상당폭 증가하고 최근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난 만큼 인상된 제품 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한 건데요. 특히 네슬레의 경우에는 커피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2021년 실적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또 치폴레 역시 최근 제품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이 같은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체감할 경우 값이 싼 물건을 찾거나 소비 규모를 줄일 것이란 평가인데요. 이와 관련해 스퀘어의 CEO 잭 도시 역시 밤사이 트위터를 통해 향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또 제롬 파월 역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내년까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현지 시간 24일 CNN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또 발언을 내놨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내년 중반까지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통제 가능한 상황에 있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시황에서도 살펴봤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유가 상승기에 에너지주를 사라라고 조언을 했는데 전가한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국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 상승하면서 몇 년 만에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85 이상으로 오르면서 2018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지난 수요일에 $83 위로 올라가면서 2014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달간 S&P 500이 2.29% 오를 동안 미국 대형 정유주에 투자하는 XLE ETF는 9.94%가량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아는 그동안 높은 유가가 S&P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곤 했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혜택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다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이에 따르면 석유가 배럴당 $100를 웃돌던 2011년에서 14년 사이 기간에는 석유수의 종목들이 S&P 500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6%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중에서 에너지 부문은 확실히 수혜를 볼 거라며 에너지주를 사고 유가 상승기에 저조한 소비재는 파는 투자 전략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역사적으로 WTI와 상관관계가 크고 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골랐습니다. 슐럼버그가 가장 47.7%로 유가와 상관관계가 컸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에너지 탐사 및 시추 기업인 헤스 코퍼레이션이 뒤를 이었습니다. 헤스와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는 장기적인 석유가스 공급원을 확보한 기업이라며 골드만삭스의 11일 추천 목록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또 할리버튼과 마라톤 오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유가 시기에는 소비자들이 유가로 지출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소비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수브라마니아는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유가가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치솟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라며 경제활동 재개가 이뤄질수록 지출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에 따라 회사 주가가 하락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골랐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식품 기업 제너럴 밀스와 생활용품 제조업체 클로락스가 유가와 각각 22% 또 20.5%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를 이어서 미국의 다이소, 달러 제너럴인데요. 애널리스트는 이 시기에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피해를 크게 보기 때문에 할인 판매점이 특히 타격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네, 또한 럭셔리 부품보다는 할인 소매점들이 S&P 기여도가 10배가량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킴벌리 클라크와 맥도날드까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서 체크해볼 만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 센터의 전내훈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내훈 네. 부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는 페이스북의 실적을 공개합니다. 지난주 스냅의 부진한 실적 여파가 좀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전망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SNS 대표 기업 중 하나였던 스냅이 애플의 iOS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광고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닝 쇼크로 인해서 약 2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페이스북도 이번 어닝 시즌 전부터 애플 정책의 조정에 따른 디지털 광고 영향을 우려를 하고 있어서 월가에서도 투자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티그레스 파이낸셜의 이완 파이낸스 애널리스트는 페이스북의 최근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면서 페이스북의 주가가 최근 내부 문서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9월 고점 대비 15% 하락하면서 매수의 기회가 형성되었다. 여러 논란을 극복하고 결국 장기적인 주주 가치로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30달러에서 466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또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컨센서스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목표가를 500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메신저나 왓츠앱과 같이 10억 명대의 사용자를 보유한 타 자산을 통한 장기 수익 기회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보다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에버코어사에서는 실적 발표에서 우려 요인이 주목받을 것이고 투자 주의를 해야 한다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시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모습이었고요. 온라인 광고 기업들이 21년 하반기 기고 효과에 따른 성장세 둔화도 있을 거고 실적 발표에서 이러한 언급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냅의 실적 쇼크 여파는 알파벳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역시나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도 실적을 공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스냅의 어닝 쇼크 때문에 비슷한 광고 매출을 올리는 SNS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알파벳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애플과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점유율 약 70% 이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슈가 다른 SNS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미즈오사에서는 구글 서치의 지출이 견고하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000불에서 3,100불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기업들의 구글 서치 지출이 견고했고 계약 시즌을 맞이해서 광고 지출이 증가했다. 그리고 오프라인 소매 섹터 회복세 지속에 기인한 그런 부분들도 보인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따라서 서치 광고 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강력하게 유지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퍼리사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클라우드 사업이나 계약 유지 규모 그리고 이런 기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3,325불을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JP모건에서는 투자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3,250달러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클라우드와 오피스 수요로 인한 호실적을 추정한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340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동사의 분기 매출이 당사 추정치인 437억 달러를 소폭 상회했을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클라우드 비즈니스인 애저의 수요, 오피스 365 가입자 수 추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에 기여했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퍼리 같은 경우도 기고 효과에도 견고한 성장 사업 포트폴리오로 호실적을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345달러에서 3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웨드부시의 텐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도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세가 견고했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가를 $350에서 $375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마존에 대한 월가 전망까지 전해주시죠. 네, 아마존에 대해서는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가 4분기에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45%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을 낙관을 했습니다. 경제 재개와 여행 허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소비가 좀 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지만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이미 2억 명에 달하고 이들은 앞으로 아마존에서 적극적으로 소비를 할 것이다. 아마존은 2분기에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했고 3분기에도 확대할 것이며 4분기에는 약 45%까지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밝혔고요. 그렇지만 이제 10월 초에 얼마 전에 첫째 주 정도쯤에 공개됐던 백셋의 분기 실적 전망 자료에서 그때 살펴보면 아마존의 실적 하향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에서 공급 체인 차질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물류 비용, IT 인프라 비용 등에 대한 기업 이익률 악화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도 이런 부분이 실적 컨센서스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전망하는 IB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 때문에 이런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의 체크 포인트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용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도움 말씀 위해서 글로벌 렉스 아시아 전략 담당의 한동훈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렉스 아시아 지역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ETF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ETF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ETF 자금 흐름만 봐도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글로벌 ETF 시장의 규모는 2021년도 8월 말 기준으로 9.7조 달러, 원화로는 한 1경 1,500조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개수로만 보더라도 9,000개 이상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특히 최근 2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기관 투자자와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가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ETF 시장 규모가 5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같은 경우도 주식형, 채권형, 원자재형, 대안투자형 등 다양한 유형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 선물 ETF까지 나오면서 ETF 시장에서는 암호화폐까지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TF 시장의 확장성이 계속해서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ETF 자금 흐름을 파악을 통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의 맥을 짚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ETF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최근 한 달간의 ETF 자금부터 짚어주시죠. 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집계된 데이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은 상당히 주식 채권 할 것 없이 많은 혼돈의 시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락과 회복의 시간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ETF 시장에서는 총 14억 달러, 그리고 원화로는 16조 원 정도의 자금 유치가 있었습니다. 올해 월 평균 신규 자금 유입액이 대략 80조 원에 비했던 것에 비하면 시장이 아주 취약하였고 투자 센티멘트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주식에서 가장 많은 자금 이탈이 있었고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이라든지 채권 쪽에서는 다행히나마 자금 유입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은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9월 중순 유출에서의 모습에서 10월 시장의 회복세를 보이다 보니까 주춤했던 자금 유입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ETF도 분명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ETF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지켜볼 만한 ETF들도 함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계시다시피 얼마 전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최초로 미국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의 금융당국이었던 SEC가
승인을 1년 넘게 보류를 하면서 조금 애를 태우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것이 정말 승인이 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3거래일 동안에 거래 금액이 3조 가까이 되면서 성공적인 대비를 하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미 상장되고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도 덩달아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비트코인 선물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도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그린플레이션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재료인 우라늄, 그리고 산업연료, 그리고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구리가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관련된 ETF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중국 전력난이라든지 유럽 한파 등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그런 천연가스, 원유 가격의 상승 때문에 관련된 원자재 ETF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인프라 법안이 8월 상원 통과 이후에 2달 넘게 아직까지 하원에서 표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하원의 펠로시 의장이 10월 31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여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막바지 지금 협의의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인프라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테마 자체가 연초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고 회복하고는 가운데 모멘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뢰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재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글로벌 넥스 아시아 전략 담당 한동훈 이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